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안면홍조인데, 그 안면홍조는 되게 이제 피부과 질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피부과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안면홍조를 가지신 분들이 어려운 면이 있죠, 생활하기에.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 제목을 안면홍조 Beyond the Visible 이렇게 해서 홍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영어로 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항상 한글만 하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아니, 근데 제목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면 좀 훨씬 너무 와닿는데. 아, 그래? 좀 없어 보여서. 와닿는다는 3초 그래요? 걸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 피부과는요, 그 수련을 받을 때, 수련, 아주 헷갈려. 영어로 하잖아요. 아, 또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더워. 안면홍조 나타나. 홍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생활에 참 힘든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서베이를 했었는데 환자분 7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안면 홍조 환자분들이 힘든 게 나는 굉장히 힘든데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줘요. 대수롭지 않게. 네. 그 다음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 왜 그래? 그냥 그 정도 뭐 생활하는데 무슨 뭐 문제가 있어? 그냥 왜 그래? 뭐 이렇게 너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게 2번 죽이는 거죠, 힘든 사람. 그게 이제 너무 실망하는 경우가 40%. 그래서 안면홍조 환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여론조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stay silent. 그냥 내가 얘기 안 하고 말지. 체념이네요. 네.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조금만 더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 빨개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피부과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케어하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어떤 질환에 대한 개념도 좀 약간 부족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을 그래도 이제 요즘 그런 조사도 나오는 거 보면 피부과 선생님들도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좀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좀 신경을 좀 써보자 이런 게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가장 그 최적의 그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콜라보를 지금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아마 전 세계 최초 거의 역사적인 뭐 최초라고 아닐까요? 최초 아니어도 어때요? 최초일 것 같아. 오늘 한번 좀 그런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웬 생뚱맞게 사회불안장애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네. 사회불안장애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안면홍조, 감정홍조. 저는 이제 정신과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홍조가 일어나는 것, 감정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사회불안장애거든요. 감정홍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말을 했고요. 최근에는 사회불안장애라고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한국말이. 보통은 사회불안장애가 뭐냐면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2개. 사회적 불안 상황 또는 수행불안. 이게 2개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르거든요. 특정한 어떤 대인관계나 사회적인 관계 상황에서 이제 남을 의식하면서 불안이 생기는 게 이제 사회불안이고 수행불안은 말 그대로 수행할 그림이 있잖아요. 발표할 때 또는 이제 연주할 때 그 일을 수행할 때 긴장되면서 또 동시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면서 불안이 생기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네. 근데 이 2가지를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사회 불안장애고 이 감정홍조 역시도 둘 다 포괄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감정홍조는 또 이제 정신과적인 용어로는 사회 불안장애에도 겹치는데 정면공포라고 해요. 이제 적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로 인한 공포.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게 그냥 빨개지는구나가 아니라 되게 공포스러운 거. 이 공포라는 용어가 공포는 주관적이에요. 내가 공포스러우면 그거는 공포예요. 남이 판단할 게 아닌데 그 안면홍조 이제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옆에서는 몰라주는 거는 그 이유가 주관적인 거라서.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거는 100% 수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 공포가 나는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 공포스럽다 하면 있는 거고 공포라는 감정은 어떤 본능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다 있는 거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래서 머리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공포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빨개지는 게 그냥 거기 꽂히나 보다 좀 불편한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공포. 그래서 제가 좀 공포스러운 사진을 근데 저도 실제로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재발될 수가 네. 있죠. 그래서 그 문항충 때문에 생긴 안면홍조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거든요. 다시 좀 그러면 조금씩 올라오면 그냥 병원에 다 제껴놓고 일단 병원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예기불안이라고 조금만 시작돼도 다시 심해질까봐 미리부터 이제 공포가 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라는 거를 우선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사회불안이나 이 감정 홍조를 깨닫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들을 좀 힘들어하냐, 이게 이제 또 다 상황들이 있는데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내가 관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관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아니, 저는 네. 지금 제가 막 웃는 게 왜냐면 네. 저는 환자를 봐서 이제 느낌적 그쵸. 느낌을 그 했던 얘기를 좀 건데 해주세요. 그거를 네. 막 이렇게 딱 학문적으로 이렇게 딱딱 집어주시니까 이해가 잘 그게 되시죠. 그거구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당신이 얼굴 빨간 거에 대해서 나 주변에 신경 쓰는 사람 정말 없어요라고 저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공감을 못 받는 느낌이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인지가 그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다라는 거를 교정해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타이밍 잘 보셔서 하셨을 것 같고 처음 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마 이러면은 다음부터 안 오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사회불안 장애가 이제 어떨 때 일어나는지 이게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이때 또 안면 홍조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감정 홍조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이제 남자 화장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소변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려져야 돼요 완전히 다. 이게 또 관찰되는 느낌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뻥 뚫린 식당에서도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역시 사회불안이랑 관련되는 거고 또 자꾸 관찰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단순히 관찰만 되면은 뭐 이게 관찰이라는 거는 좋게 볼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반대말도 이제 관종. 맨날 페북 올리고. 이제 사회불안 장애는 보통 관종과 개념이 반대예요. 네. 보통 행동 양식이 반대죠. 그래서 관종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관찰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찰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냐면요. 내가 모욕당하는 쪽으로 관찰될까봐. 관찰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좋게 볼 수도 있고 뭐 잘생겼다, 멋지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컨텐츠가 내가 뭔가 부족한 쪽으로 발견될까봐. 이게 안면 홍조도 내가 얼굴이 빨갛다는 게 사실은 뭐 그냥 얼굴은 원래 좀 긴장하거나 그러면 빨개질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사람마다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나의 모욕이 되는 컨텐츠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또는 사람 만날 때 긴장을 한 거고 그 증거가 얼굴 빨개지는 거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은 내가 얼굴 빨개지는 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긴장이 많이 하는 애로 보는 거고 그러면 되게 참 별로인 소위 요즘 말로 찐따인 애로 보는 거예요. 까봐. 그 서베이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이런 안면 홍조 주사 환자분들은 unwinnable situation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하거나, 그러니까 unwinnable situation이니까 이게 모욕 항상 이렇게 내가 디스가 되는 상황이 계속 그 상황 때문에 점점 더 힘들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이게 딱 맞죠. 네, 굉장히 잘 맞아요. 이게 사실은 동물적인 거예요. 사회불안이라는 거는 동물 연구에서도 이제 있는데 보통 동물들은 서열이 있죠. 그래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동물과 복종적인 위치가 있는 거고 누가 사람이 그냥 옆에서 봐도 서열을 알겠게요. 그냥 눈만 봐도 눈이 마주치면 눈 깔죠. 약한 동물이.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식이죠. 서열을 자꾸 하고 거기에 복종 안 하면 이제 또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복종을 하고서 눈을 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게 또 이어져요. 왠지 눈 마주치는 거 자체가 되게 공포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런 식으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적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포와 관련된다는 건 동물적인 본능적인 반사여서 이게 머리로는 아무래도 될 것 같지만 내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되는 거, 좀 모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모욕이 되고 그게 관찰됐을 때 내가 당당하면 되는데 내가 당황한다. 내가 멘붕이 오는 거가 또 관찰될까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냥 관찰되는 것도 싫은데 모욕되는 게 관찰되는 거고 내가 멘탈이 약해서 멘붕이 오고 있음을 또 관찰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죠. 더 두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죠. 그래서 이제 회피랑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 서베이 나왔던 그 한
한 줄 한 줄이 지금 선생님 이해가 말씀으로 되시죠? 다 연관이 돼요. 예. 그 서베이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번역해서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공포고 불안이고 이제 내면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건데 네. 그 결과물인 거죠. 생리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뭐 손이 떨릴 수도 있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뻣뻣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이제 그거 중에서 이제 홍조 쪽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좀 낯설거나 뭐 사람들이 많이 하고 발표할 때 초반에는 좀 네. 당연한 건데 문제는 안 당연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위축이 돼요. 그래서 숨게 돼요. 수행 불안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발표를 안 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대면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져요. 왜냐면은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나중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안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안 가야죠. 휴학해야 되고. 그래서 홍조 환자분들이 저한테 올 때,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휴학, 휴학할래요, 휴직할래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해피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볼 게 아닌 거죠. 굉장히 미친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설베이 얘기 나오지만 네.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휴학하거나 일을 스탑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혼까지 이혼이 가는 되게 경우가 흔해요. 사회불안이 이혼이 되게 흔해요. 가정이 많다. 파탄됩니다. 네. 왜냐하면 옆 사람도 이해 못하고 되게 옆 사람은 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맞물려가지고 그런 정면공포로 이어진다. 오늘은 이제 정면공포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왜 악순환이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난 얼굴에 빨갛다에 꽂혀 있죠. 나는 얼굴이 빨갛다. 뭐 그런 상황에서 빨개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안 빨개져야 돼.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인 거예요. 사실은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거거든요. 불안이나 그런 상황, 긴장 상황에서는 얼굴이 좀 빨개질 수 있는 건데 스스로의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고 부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빨개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황이 되고요. 근데 또 당황하면 안 돼로 또 이제 당황하면 안 돼. 계속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움을 거슬려서 부자연스러움 쪽으로 악순환이 자꾸 꽂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황되죠. 빨개지고. 그러면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가 더 부각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어느 정도 자꾸 만나야지 이게 해결되는 건데 어쩌다가 만나면 더 당황되니까, 더 긴장되니까. 발표도 자꾸 해보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회피하다 보면 오랜만에 발표를 하면 당연히 더 긴장되고. 그래서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진짜 빨갛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괴감이 계속 되는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힘들죠. 이게 또 비슷한데 역기능적인 사고라는 거는 이제 생각의 흐름인데 인지의 왜곡 쪽인데 더 이면에는 이 사회불안 장애가 반복되는 분들은 어떤 이면의 마음이 있냐면 나는 얼굴이 빨개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그냥 나는 별로야. 나는 사람이 별로야. 비호감이야. 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별론데 내가 얼굴 빨개져요. 그런 상황에서 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날 진짜 바보같이 보면서 별로라고 볼 거야. 찐따로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죠. 그러면은 더 티가 나겠죠. 얼굴이. 그런 생각을 하보면 더 긴장되니까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확인 사살이 되는 거예요. 난 진짜 별로야. 네, 나는 진짜 비호감이야.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사회불안 때문이었지만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도 날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볼 게 아닙니다. 많이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양상들이고 임상 그런 건데 진단 기준이 있어요. 사회불안 장애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근본에 이게 있으면서 이제 그 양상이 안면홍조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건 치료를 좀 접근을 해야 되는 혹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진단을 할 때 그 어떤 설문지에서 뭐 체크해서 몇 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정신과 진단은 설문지로 하는 건 없고요. 네. 이제 보통은 설문지를 언제 하냐면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닐 때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체크리스트를 기다리는 동안에 네. 좀 하게 한 다음에 참고만 하지. 몇 개 이상을 한국별로 이제 정해진 진단 기준이 있긴 하지만 설문지가 그거랑은 달라요. 그냥 임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회불안 장애의 진단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이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또 구분하는 게 진단 기준이고 그거에 따라서 보는 건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인간관계 상호작용 또는 또 이제 내가 그래서 관찰되는 이 상황에서 불안하고 막 공포를 느낀다. 그 이유가 부정적으로 나를 볼까봐 사람들이 날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안 좋게 흠이 잡힐까봐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평가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그래요, 항상. 어쩔 때는 그러고 어쩔 때는 안 그러면 사회불안장애 아니고 대부분 항상 이런 상황 되면 항상 이런 게 감정적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고. 회피를 안 하면은 그냥 너무 힘들게 견뎌도 그거는 문제예요. 피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게 견디고 있거나. 왜냐면은 피해도 지장이지만 견디는 것도 지장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딴 걸 못해요. 아, 그쵸. 견디느라고. 그게 생각보다 견디는 에너지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이 공포와 불안은 동물적인 건데 그거를 참아내느라고 그 이후에는 기진맥진돼서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넉다운. 그러니까 어쨌든 지장. 근데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6개월. 사회불안장애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 사회불안장애가 약간 대인에 대한 공포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 게 우리나라 일본의 조금 특징인데 그 이유가 문화 때문에 유교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나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키우는 걸 어떻게 볼까에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거를 내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 쓰는 거고 자존감이 낮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어떻다가 자존감인데 포인트 자매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불안장애도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정신과에 가기보다는 표면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과에 가거나 또 다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사회불안장애 진단 기준은 안면홍조는 이게 베이스에 있을 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포불안의 생리적 반응으로. 6개월은 사실 되게 짧아요. 보통은 병원에 이게 시작이 언제 되냐면 보통 10대 때 돼요. 진짜 시작되는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저희 때도 이제 그랬지만 요즘도 계속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잘못하는 건데 자꾸 발표를 시켜요. 한 명을 일으켜서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나 앞에 나서 풀게 해요. 그러면은 뭐 풀면은 뭐 모를 수도 있고 발표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이제 놀려요. 근데 애들이 놀리는 건 선생님이 또 유발하기도 해요. 그게 시작점이 돼서 사회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게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아예 공포로 이제 딱 거기 묻어져서 이거 너무 그때 완전 멘붕되고 이런 경험을 하면은 또 그때 내가 멘붕이 돼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또는 목소리가 떨렸는데 또 말하다가 삑사리가 났는데 애들이 그걸 또 놀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관찰당하는 거고 모욕당하는 거고 당황한 거. 그런 식으로 그때 시작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이고 뭐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 못하고 그냥 나는 뭐 용기가 부족하고 뭐 멘탈이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괴감만 들다가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5년에서 10년 뒤에 대학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더 큰 일이 생기고 뭐 직장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직장 가면 더 힘들고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된다. 당연히 결혼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그래서 뒤늦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은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는 사회불안장애가 진단이 되는 시점은 5년에서 10년 정도 후예요. 엄청 늦습니다. 네. 요즘에 왕따나 그런 문화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의 경험이 계속 가요. 네, 그때 공포가 확 올라오고 공포 플러스 모욕감, 뭐 수치심 이런 게 짬뽕 돼가지고 확 뇌리에 잡히면 아무리 너는 괜찮고 걔네들이 이상한 거고 옆에서 설명해줘봤자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뇌리에 이제 박히는 겁니다. 근데 왜 생기냐?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심한 긴장 이제 수업 시간에 너무 부끄러운 거. 사실은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괜찮은 건데 그때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치욕 주는 모욕 주는 그런 행위 무식하죠. 우리나라의 그런 감정에 대한 인식이.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런 사건 이후로 생긴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불안이 많고 낯설음 많고 수줍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사회불안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향도 있어요. 개인의 성향.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일 때는 더 심하겠죠.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거나 또 우유부단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확신 같은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남들 귀가 얇은 거고 남들의 평가나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거고 자기 비하 열등감하고 당연히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는 뭐 좋은 성향이 있고 좀 안 좋은 성향이 있다. OX. 뭐 right, wrong 이런 개념일지 아니면 서로 디프런트한 개념일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다르지 않나요? 다르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제 다들 다르죠. 다 성격이 다 그래요. 근데 또 우리 문화 보면은 안 그런 예가 많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낯선 상황에서 자꾸 소심해지고 위축되는 성격이 있다. 그거는 애들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거든요. 타고난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그런 애들 키울 때. 좀 다른 애를 비교하게 비교가 되고 얘가 얘 왜 되면서 이러지? 자꾸 예. 그렇게 타박을 주게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해요. 부모로서. 내가 뭔가 잘못 키워서 얘가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미 편견이 있어요. 성향에 대해. 그 다음에 뭐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것도 왠지 외향적인 게 좀 더 사회성 좋고 이렇게 편견이 있는 거고 사실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성격에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열은 여기 있습니다. 정우열. 낯선 상황에서 위축되는 성격도 사실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상황에서 위축되는 성격? 조심스러우니까 실수 안 할 때. 실수 안 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거예요. 이게 다 양면이 있어서 낯선 상황에서 위축 안 돼도 문제가 돼요. 위험성을 인지 못하고 막 위험한 행동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섬세하다는 측면이에요. 감정적으로 분위기를 잘 느끼는 그런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거랑 관련이 많이 되죠. 그래서 낯선 상황에서 내가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담대해서 못 멘탈이 강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둔한 걸 수 있는 무식해서 거예요. 용감한? 네, 그런 느낌이 몰라서 있는 거예요. 용감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저 사람들이 날 보는 건가, 이런 인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도 사실은 비난하거나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꾸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계속 이제 나의 이런 별로인 성격으로 굳어지다가 또 이런 사건들이 마주됐을 때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뭐 형제가 학대되거나 가정 어떤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또 마주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사회불안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원인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부모 얘기를 제가 이제 잠깐 한 건데 부모가 진짜 중요해요. 특히 사회불안 장애는 부모의 양육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또 포인트가 다르게 어떻게 애를 키울 때 이런 쪽으로 과민해지냐, 극과 극이에요. 아이가 뭔가 요구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하고 했었을 때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그건 뭐 별거 아닌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방치하는 식으로 그런 아이의 요구나 욕구를 거절하는 식의 양육 방식, 또는 너무 지나치게 과잉. 이 양쪽이 다 관련이 돼요. 전자는 좀 이해가 되는데 후자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과잉보호라는 게 왜 과잉보호가 되냐면요, 부모가 불안하니까. 부모가 불안해. 그래서 사회불안도 많이 이게 전수가 돼요. 사회불안도 전수가 되고 공포, 특정 공포증, 이 정면 공포는 또 특정 공포증이거든요. 내가 여기 빨간 얼굴의 공포, 나의 빨간 얼굴의 공포스러운 건데 그것도 부모가 전수시켜줘요. 왜냐면은 뭐 이 불안이 너무 크면은 특정한 상황에서 부모가 많이 긴장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대처 양식까지 전수시켜줘요. 예를 들면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 많은 데를 내가 불안하니까 피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온실 쪽으로 가다 보면 원래 불안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구나, 피하는 거구나,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행도 못 다니는 거 되게 또 흔합니다. 여행이라는 그래요? 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또 많은 게 많아서.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그런 상호작용이나 남 앞에서 주목받는 거에 대한 기회가 줄어드니까 불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불안 쪽으로. 이게 사회불안이라는 거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 갈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처음에는 그런 발표만 못하는 거였는데 발표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못 가게 되는 거고. 점점 이 영역이 판이 커지는 거예요. 판은 커지는 거고 내 영역은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집에만 수습은 있는 더 거죠. 못하는 거고. 수습은 더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 당연히 우울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자살로 이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치료,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 이제 우선 정신과적인 치료는 기본적으로 상담 치료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더 빨리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악순환의 패턴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순환의 패턴화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회피하느라고 악순환된 거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바꾸려면은 이제 회피를 좀 접고 이제 힘들어도 견디면서 부딪혀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회피한 건데 어떻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부딪혀라가 아니라 그냥 우선은 조금씩 뭔가를 해결해주면서 이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포와 불안이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을 좀 줄이면서 부딪히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상담도 있고 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우선 설명드리면은 이제 약이라는 게
제일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불안을 줄여야 되는 건데 이 불안도 좀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특히 수행 불안 발표할 때 연주할 때 남 앞에서 주목받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시작이 되면서 불안으로 이어져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 줄이면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타블로커 그 인데놀이라고 보통 상품명이 되어 있는 베타블로커 원래는 이제 그 부정맥 치료제 이제 맥박을 줄이는 거지만 내가 두근두근 너무 빨리 할 때 이것만 천천히 떼어도 불안이 이제 이어지면서 줄어드는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를 노리는 게 베타블로커라는 거고 시험 수능 때만 너무 떨려가지고 멘붕됐다도 이제 그때 쓰면 도움이 많이 되고 발표 때도 마찬가지고 안면홍조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이 불안 사회적인 상황이나 뭐 발표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한 불안 공포가 확 올라오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근본적인 치료는 항우울제죠. 항우울제라는 게 우울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쓰는데 불안이라는 거를 이제 줄이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불안만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면서 부딪히게 하는 거죠. 행동치료. 그래서 이제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것까지만 치료하는 건 우선은 급한 시간 대비 효율적인 치료. 하지만 이면의 거를 계속 좀 다 파헤치면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치료는 이제 분석적인 통찰지향 정신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사회적인 상황이 왜 무섭냐면요. 이게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미 내 안에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요. 흔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가족 분위기는 아주 이제 도덕성이 높고 종교적이고 그런 분위기의 가족이다. 근데 나는 성향이 되게 좀 자유롭고 그러면은 갈등이 돼요. 이런 게 갈등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내 안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대개는 보면 그냥 힘들지만 따라가거나 아니면 엇나가거나 이렇죠. 그래서 저희 학교 대 목사님 아들들이 그래서 엇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심리적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은 갈등을 보통은 해소해야 되는 건데 갈등을 덮어두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갈등을 아예 그냥 폭발시키면서 반응하거나 이제 이런 양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바람직한 갈등 해소가 이제 내가 이게 왜 갈등인지를 잘 이해하는 거를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게 상담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갈등이랑 사회 불안이랑 그렇죠. 뭔 상관이냐. 공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포라는 게 다 알고 보면은 전치예요. 전치. 사실은 내 안에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런 갈등 느낄 때마다 막 불안한데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로 전치시켜서 거기에 투사시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 이런 게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가 너무 무서워요. 비둘기만 무서우면 내 심리적인 갈등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어서 나는 비둘기만 무서우니까 비둘기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건 괜찮았어요. 네, 다른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지만 이 영역에서는 회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불안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공포로 이렇게 전치시키는 거예요. 잠깐 안 만나면 편해지는 거가 사실은 사람을 안 만나서 편한 게 아니라 더 이면으로 가면 그냥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게 힘들어서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이런 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 만나거나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안에 이제 갈등들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 엄했던 부모님이 보일 수도 있고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게 보일 수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면서 이거를 잠재우는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잠재우지만 이게 회피라서 악순환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피하느라고 여기에 꽂혀 있는데 지금 빨리 감정 홍조 얘기만 해줘요. 이러길 바래요. 선생님 조금 뭐 힘드신가 봐요. 긴장에 대한 얘기도 하기 싫어요. 일단은 그 안면 홍조 바로 앞에 있는 긴장 자체, 불안 자체도 얘기하기 싫어요. 빨리 이거를 치료해 주길 바라고 정신과 의사가 사회불안장애나 이런 거 치료할 때 하는 말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런 긴장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증상들이랑 비슷한 건가 보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도 싫어해요. 왜냐면 나는 이게 긴장과 불안이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싫거든요. 나는 그냥 얼굴한테 모든 거를 다 얼굴 탓하고 싶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자꾸 포인트를 바꾸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납골 쌓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섬세하게. 어렵죠. 조금 더 들어가면은 붉어져서 당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멘붕. 붉어지실 때 좀 당황하셨나 보군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하나하나의 심리적인 과정들을 좀 얘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나는 성격이 좀 예민해서 얼굴이 빨개지나 봐요. 뭐 타고나기를 뭐 이런 피부 탓인가 봐요. 또는 예민한 성격 탓인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힘들면서 그냥 요거 탓만으로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맞아요 빨리 치료합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얼굴 붉어지는 증상이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힘드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네, 둘러서. 그러면은 이게 되게 살짝 헷갈리면서 그런가 하지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가가 쌓여지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 하다가 네. 이제,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나 봐요. 네,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또 중요한 문화가 뭐냐면 감정을 억압하는 문화예요.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한인 이유, 한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나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자꾸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 속에서 쌓이다가 터지는 게 이제 이게 쌓이는 게 한인 거고 터지는 게 합병인 건데 그런 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게 터부시되는 문화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사실. 직장에서 뭐 힘들다고 얘기하면, 배가 부르구나. 요즘 살만하구나. 저 힘들어서 좀 쉬려고요. 그래. 할만하구나.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고, 표현을 해도 안 들어주는 문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사실 그래요. 부모도 생각보다 그래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너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누르다 보면은 억누르다가 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까 그런 부모님 하에서 자란다고 해서 억누르고 말 잡는 나이로 끝까지 살지 못해요. 결국엔 터져요. 언젠가는. 차라리 사춘기 때 터지면 다행이고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터지는 경우가 진짜 문제인 거죠. 뒤늦게. 스카이캐슬에도 그런 거 나오죠. 50대인가? 그때 정준호가 이제 어머님한테 막 어머님 살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건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쌓이는 거여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화를 내란 말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럼 화를 내란 말인가요로 오해를 해요. 그만큼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구나. 예. 그냥 표현하면 돼요. 내가 속상해요. 지금 이 말을 하셨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서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자랐으니까.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왜 가까운 사이, 부부간 사이에서도 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참고 하다가 뻥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모든 거에 다 관련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감정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인식이 안 되는 문화. 표현도 안 되니까 가족들도 못 들어주고 자기도 표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 얘기 왜 했냐면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회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안면 홍조에 꽂히는 걸로 가는 거고 신체 이형장애와 관련된 모공에 꽂히는 것도 그거예요, 사실은. 감정적인 뭔가가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수는 없고 전치시키는 거예요, 여기로. 그 다음에 신체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건강염려증이나 어디 내가 아픈 것 같은데 검사도 이상이 없대. 다른 병원 가보고 이제 도는 식으로 뭔가 아픈 것 같아 꽂히는 것도 역시 이면에는 이거예요. 다 근본적으로는 감정에 대한 억압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굉장히 힘들겠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그런데 얼굴 확 빨개지고 열감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강도는 힘든 게 굉장히 감정의 자연스러우면 오히려 홍조에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배 아픈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아프고 막 이럴 텐데 이거는 확 가라오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홍조라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해도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감정의 스스로가 되게 감정이라는 걸 못 다루고 감정에 뭔가가 올라올 때 되게 당황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치료예요. 그 상담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치료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피부과 선생님이나 이제 주변에서 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면 홍조인 분들이 보통은 숨겨요.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긴장되고 얼굴 달아오르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나도 그럴 수 있고 정도 차이고 원래 사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꼭꼭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숨기려고 하고 거기에 꽂히다 보면 긴장되니까 그래서 또 홍조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커밍아웃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 아까 나 봤지, 발표할 때. 빨개졌거든? 그래서 너무 당황해, 멘붕 왔어. 나 빨갰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아니, 나 몰랐어. 맞아요.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이게 되게 치료적인 거예요. 모르는구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걸 얘기해라.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 불안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좀 줄여주면서 얘기하게끔 커밍아웃.
보통은 발표 불안이 있으면서 안면 홍조 일어나는 분들이 발표할 때 떨리잖아요. 근데 떨릴 때 안 떨리려고 해요. 전혀 미동도 없는 척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떨리죠. 그래서 커밍아웃이에요. 체험 멘트가 저 되게 떨려요. 준비 많이 했는데 이 큰 발표에서 떨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커밍아웃 한번 하는 게 자기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난 떨어도 되니까. 떨어도 되니까. 떨어도 되니까 안 떨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맞아요. 그거를 이용한 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최대한 내가 붉어져 보자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붉어져요? 안 붉어지는 게 쉽지 않듯이 붉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역설적인 의도라고 해요. 패러독시컬 인텐션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붉어져 보자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덜 떨리고 안 떨리고 안 붉어져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용하게끔 팁으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도 마찬가지. 오늘 젠창 망쳐보자. 이런 식으로. 오늘 완전 멘붕이 돼보자, 망쳐보자, 덜덜 떨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보면 오히려 안 떨려요. 방송도 이제 해보시면서 느끼시잖아요. 내 잘하려고 하면 망치고 네, 맞아요. 그냥 오늘 대충 하자 하면 잘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네, 막 그분이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막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편안함인 거예요. 결국에는. 감정이 편해지면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맞아요. 발표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해봐. 더 잘하는 거죠. 네. 맞아요. 대충 하는 거고 대충보다 더 좋은 거는 최악으로 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근데 이게 제가 좀 경험담 말씀드리고 싶은 그까이과 정신. 이까이과 정신인데 제가 사회불안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또 아는 게 요즘에 직장인 분들이 이 입사 앞두고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게 올라오잖아요. 면접이라는 것도 사회불안이에요. 맞아요. 다들 주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예 꼬투리 잡으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상담을 그분과 한 2시간 동안 했어요. 진짜. 이런 부분을 잘 다뤄주고 그분의 내면의 어떤 성향이나 너무 잘하려는 하는 부분의 완벽주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안 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상담해주고 분석해주고 숙제를 내준 게 지원서 내는 거. 근데 지원서를 못 쓰고 있대요. 다음 날인데. 왜냐면 너무 잘 쓰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잘하려고 하면은 자꾸 미루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아직 부족해. 더 공부하고 더 다듬어서 준비하자. 그러려고 하느라고 결국적으로는 직전에 대충 써가지고 내는 아이러니가 있어서 부부한테 그랬어요. 그냥 대충 써서 내라. 진짜 대충 써서 내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대충 써서 내보겠다고. 그랬더니 대충 써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됐어요. 또 이제 거기에 댓글이 왔어요. 저 그때 라이브 상담했는데 면접이다. 제가 또 그랬죠. 망치라고. 지금까지 했던 완벽한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망치라고. 전날 푹 자고 그냥 푹 쉬고 준비하지 말고 그냥 망치라는 생각을 하라. 그래서 합격했어. 진짜. 그래서 그분이 너무 저한테 고마워해가지고 저는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제 말을 따라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 알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저를 신뢰하고 제 그런 거를 따라준 거니까 저는 고맙죠. 좋은 결과물도 저한테 또 알려주는 거고. 되게 재밌다. 네. 최대한 붉어져 보자가 이제 두 번째고 비슷한 맥락에서 집단 인지 행동 체류라는 게 이제 1대1의 치료보다는 아까도 이제 피드백 물어보는 것처럼 좀 집단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면 물어보는 혼자분들 여러 명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실질적으로 사회불안장애에서 제일 중요한 인지행동 치료는 집단 인지행동 치료고 저도 이제 그거를 강북 삼성병원에서 교수님이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주 동안 참관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 사회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오는 거 10명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요. 그러면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할 것 같죠. 근데 또 괜찮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말 되게 잘해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말 되게 잘해놓고, 저 되게 떨었죠, 막 이래요. 진짜?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은, 하나도 안 떨었는데 말 되게 잘하시는데요? 이러면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나 떨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내 차이가 되잖아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 안면 홍조인 환자분들 같이 모아놓고 서로 빨간지도 모를 거예요. 나만 빨간다고 스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불안장애 안면 홍조에 대한 강의를 좀 드린 건데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된 게 저는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했던 게 이제 딱딱 정리가 되고 저는 이제 그동안 환자분들이랑 했던 얘기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안면 홍조 환자분들은요
분명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들어보죠. 피부과만 가고 인터넷에 오만 글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걸 다 보고 오고 병원 돌아다니고 다 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좀 마음 먹으면 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직접 진료받은 정도까지 상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은 네, 꼭 많은 분들이 충분히, 보게끔 네. 이렇게 거기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개도 충분히 해주시고. 이게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당사자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되죠. 네네네. 아, 내가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만 아는 것만 해도 시작의 반 많이, 이상이에요. 네. 많이 도움되죠. 네, 아는 게 반 이상이에요. 알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네. 자기가 숨기고 이게 없는 게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자기 이거 무의식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섬세하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 피부과 정신과 콜라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또 다른 주제로 콜라보를 할 수도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아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또 재밌는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